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에 남편과 이혼을 한 여성이에요. 남편은 결혼 후에 가정이라는 말도 잊은 것처럼 도박장을 밤낮 없이 드나드는 사람이었죠. 집안 살림은 모두 제게 맡겨두고 등한시하곤 했어요. 게다가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집에 있는 어린 제 아들을 돌보지도 못한 채 밖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일이 빈번했답니다. 이렇게 번 돈도 결국 남편이 들고 가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일이 거의 일상처럼 일어나곤 했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의 가족 모두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좋은 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인 시어머니의 아들 노릇까지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았죠. 그런 남편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폐인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남편은 제게 돈을 가져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어머니에게도 돈을 달라며 집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돈만 들고 나가는 일이 빈번했죠. 게다가 시어머님은 몸도 편치 않으셔서 그런 남편의 행동에 간혹 쓰러지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쓰러진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말하더군요. 아까 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게 많아. 내 배로 나온 자식이지만 어떻게 착한 너한테 이럴까? 어떻게 널 이렇게까지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안다. 그래도 내가 널 붙잡기가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고생 많이요 했다. 이 집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헤어지는 게 맞겠어. 애도 내가 데려가거라. 여기에 있으면 쟨 제대로 크지도 못해 지아비처럼 될 수도 있다. 내가 정말 널 볼며 무기였구나. 나가서는 꼭 제대로 된 삶을 즐기면서 살아.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끝까지 그 이와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비록 남편이 절 못살게 굴었지만 어머니가 계셔서 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하더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어머님, 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물론 제 아들도 제가 데리고 살기로 마음먹었죠.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옆에 어린 아들을 놓고 오는 건 아이의 인생도 망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 양육권만 저에게 달라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아는지 양육권은 순순히 포기하더군요.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었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도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이 남편처럼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의 행동을 본 아들이 본인만의 깨달음이 있었는지 남편과는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 전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매일 엄마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빨리 일을 시작해서 엄마를 돕고 싶어요. 빨리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 포기하고 일부터 배우려고요. 엄마도 대학 등록금 같이 모아둔 돈 있으면 제 용돈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할 때 엄마가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들은 다른 집 아이들과는 다르게 일찍 사회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른 또래의 아이들처럼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일 텐데 너무 무거운 짐을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힘든 길을 걷는다는데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아들은 본인의 말처럼 대학 입시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본인이 집의 가장이 되겠다며 저에게도 이제 같이 질문을 나눠주자고 하더군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면 제 아들의 첫 월급을 저에게 줬을 때 해요. 어머니, 제 첫 월급이에요. 직장 상사분께 물어보니 원래 첫 월급으로 집안 어른 내복 같은 걸 선물을 사주는 거라는데 전 그냥 돈으로 드리려고요. 어머니가 필요한 거 사세요. 제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들이 내민 흰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큰 단위의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놀래서 전 아들에게 물었죠. 아들, 금액이 너무 큰데 정도까지 줄 필요 없어. 사회 나오면 돈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네. 비상금으로 좀 남겨두고 나머지만 엄마한테 줘. 용돈처럼 줘도 괜찮아.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인데. 아니, 첫 월급으로는 아들도 좋은 거 먹고 사고 해야지. 이런 제 말에도 아들은 그냥 다 받아도 된다며 자기가 쓸 차비랑 생활비 정도는 다 챙겨두었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죠. 여태껏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본 일도 없었는데 그 생활비를 아들이 주니 얼마나 고맙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에게 받은 돈으로 아들을 위한 적금을 들었죠. 비록 다른 부모처럼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나날만 계속될 것 같았지만 헤어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던 게 벌써 3년 전이네요.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더군요. 사실 이혼을 했기에 남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남편의 곁에 있을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어가며 남편의 곁을 지키고 계셨어요. 병원에 방문한 저를 보며 한 번 더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제 남인데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내가 너무 늙었나 봐. 어떤 염치로 널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너무 보고 싶더구나. 우리 애가 밉고 싫겠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언제나 내게 미안한 마음을 살고 있어. 너무 늦게 헤어지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절대 나쁜 분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저런 아들은 얻어서 고생스럽게 사는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 보물 같은 아들을 생각하며 남편의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죠. 어머니, 저 이제 그애 용서했어요. 그이도 나쁜 마음에 그렇겠어요. 살다가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거겠죠. 어머니도 이제 힘들지 않고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편은 싫었지만 어머니는 좋아해요. 더 이상 어머니도 부채감을 느끼지 마시고 몸 돌보면서 사셔요. 아니, 몸도 편치 않으면서 이제는 어머니 몸 생각도 하셔야죠. 전 남편의 용서했다는 제 말에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주어서 고맙다고. 저는 그렇게 제 결혼 인생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마무리를 겪고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 앞에 어떤 아가씨가 서 있더군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 서 있나 싶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행색이 저희 집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느껴졌어요. 것 같더군요. 바로 느낌이 오더군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조심히 아가씨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저 아가씨, 혹시 누구 기다려요? 수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집 앞에 계속 서 있길래요. 혹시나 나도 아는 사람 기다리고 있나 싶어서 물어봐요. 집 앞에 서 있던 아가씨는 조금 뜸을 들이면서 말하더군요. 사실은 제 헤어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말하면 부끄럽지만 엊그제 남자친구한테 차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아서요. 남자친구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제 남자친구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게 웬걸 제 아들의 전 여자친구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들에게 차였다고 하는데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왜 찾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되는 줄은 알았지만 아가씨에게 물어봤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제가 엄마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이 왜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만나게 됐을까요? 혹시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아가씨는 처음에는 이유를 말하기 어려워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레 말했어요. 사실은 남자친구와 만난 지 기간이 좀 됐거든요. 결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 생각 없다고. 결혼할 생각이면 딴 남자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어리둥절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만난 기간이 얼만큼인데 결혼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다 싶어서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해보려고 오게 됐어요.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이 아가씨에게 결혼 생각이 없다고 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온 아들과도 조금 대화를 나눴어요. 찾아왔던 아가씨 이야기도 하면서요. 네, 오늘 일은 저녁에 어떤 아가씨가 집 앞에 찾아왔었어. 아니, 처음엔 누군가 싶어서 내가 아가씨한테 물어보니 네 전 여자친구라고 하던데. 아니, 결혼 생각이 없다고 헤어지자고 했다며. 왜 그런 거니? 이런 제 질문에 아들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한숨을 쉬면서 말해주더군요. 저희가 지금 결혼하기에 사정이 안 좋잖아요. 굳이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고요.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이 저희 사정 때문에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남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들에게 말했죠. 아들, 세상에 나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니? 아니, 너무 좋다는 사람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야. 우리 사정이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걱정할 것 없어. 아니, 너도 벌고 나도 벌고 있는데 어려움은 금방 지나가. 그리고 내가 엄마 때문에 가정을 잃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구나. 괜히 엄마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내 인생을 지키면서 살아.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다. 이 전 아들이 저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 이후 집 앞에 있던 아가씨와 다시 사이가 좋아졌는지 아가씨는 아들보다 저를 더 자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면서 어찌나 귀여움을 뿌리는지 너무 괜찮은 애가 우리 아들의 짝이 되었구나 싶었죠. 게다가 부침성이 어찌나 좋은지 내 아들 좋다는 착한 아가씨를 보니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이대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졌죠.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거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일까요? 결혼 후 며느리는 제가 알던 참한 아가씨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람이 바뀐 듯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들이 보고 싶어 집으로 오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같이 집에 오더니 계속 저에게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저한테 왜 바쁜 아들 괜히 집에 불러서 더 바쁘게 만드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이럴까요?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가정의 경제권까지 본인의 손에 놓고 제 숨통을 조이더군요. 이런 며느리의 행동은 제 선물에 손을 대는 곳으로 시작되었죠. 아들은 결혼 후에도 제게 엄마 생각이 나서 사와봤어요 하며 자주 선물과 용돈을 주고 갔거든요. 그런 데를 어떻게 알았는지 선물이나 용돈을 받은 날이면 어김없이 며느리가 와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준 선물인데 어떻게 그냥 받으세요? 저희 돈 모아야 하는 거 아시면서 이거 선물 다시 가져갈게요 라고 합니다. 에이도, 참,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걸 줘야지.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요. 제가 모아놓고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라고 덧붙입니다. 아니, 집에서 키우는 계획에도 줬다 뺏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며느리는 경찰권을 주고 난 후에는 돈을 모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들어오는 선물이나 용돈은 전부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특히나 아들이 주는 것은 무조건 가지고 갔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도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러던 제 칠순날, 저는 며느리의 행동에 언석을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칠순잔치는 하지 말고 조촐하게 밥이라도 같이 한 끼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잔치도 못 해주는데 선물이라도 퉁 크게 해주고 싶다며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선물로 주더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명품 가방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큰 맘 먹고 샀다고 직접 고른 선물이니 꼭 들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마음가짐에 너무 고마웠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역시나 다음날 며느리는 아침 대바람부터 집에 찾아오더군요. 바리바리 쫓아와서 한다는 말이 너무하다 싶었어요. 아마 며느리의 말만 아니었어도 그냥 아들의 마음만 받자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정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이한테 받은 선물 상자랑 다 그대로 있죠? 혹시 상표 건드셨어요? 그거 상표 때문에 환불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머니한테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걸 준대. 쓸데없이 비싼 걸로 샀네. 비싸면 더 추운 줄 아나? 이거 가져가서 환불 받을게요. 어머니도 이런 거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괜찮죠? 이런 며느리의 말에 저도 머리 꼭대기까지 열이 받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하자 싶었어요. 아예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검사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내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한테 선물 준다는데 아니가 도대체 왜 그걸 검사하고 판단해 정말 빈정상한다. 너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랬잖아.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건 내 아들도 아니 해도 적당히 해야지. 참아 넘기지. 며느리는 이런 제 말에도 지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이혼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듯이 말했어요. 아이 어머니, 제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아들에게 전에 내 남편이고 한 가정의 아빠야 어떡해. 자기 엄마만 챙기고 살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한 자식의 엄마가 되었으면 염치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한테 선물 같은 거 막 고급으로 받고 그러는 것도 다 이혼 사이에 포함되는 일이에요. 아시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제가 경제권을 들고 있는데 당연히 남편이 쓴 돈에 대해 감시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의 이혼시키기 싫으시면 저한테 잘하세요. 저희 아들 이웃남 만들기 싫으면 자기의 뜻대로 따르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더 이상 며느리에게 따져 물을 수 없었어요. 저도 이혼한 마당에 아들마저 이혼남으로 만들 순 없었으니까요. 속상하고 기분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얼마 뒤 90세가 넘은 전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런 세상을 떠난 전 남편을 대신해서 아무도 시모의 장례를 치러줄 친인적이 없다더군요. 요양원에서도 난처하다는 듯 남아있던 제 연락처로 연락이 온 거죠. 전 그런 식물을 못 본 척할 수 없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어머니가 만신창기가 되면서도 저에게 건넸던 돈을 줬던 일이 생각났거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 남편은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손버릇도 그리 좋진 않았거든요. 그런 남편에게서 항상 생활비를 지켜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죠. 남편의 난리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생활비만큼은 지켜주려고 노력하셨던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들이 많은데 절대 남처럼 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작지만 모아뒀던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모의 장례 비용을 어찌어찌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 일은 절대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혼한 전 가족과 얽힌 일에 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아들의 책임감이라면 자기가 나서서 돕겠다 말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어떻게든 연락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또한 시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외롭지 않고 평화롭게 보내드리려고 제 손으로 직접 장례식을 마련했어요. 그래도 장례식 마지막에는 잘 보내드린 것 같아서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연달아서 생기는 걸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언젠가부터 잠을 못 자는 정도로 심한 치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어 급하게 치과를 예약했죠. 치과에서는 제게 잇몸이 무너졌다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사의 말에 저는 걱정부터 되더군요. 치과 진료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 걱정은 역시나 현실로 돌아왔어요. 치료 비용은 역시나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이 얼마 없던 전 돈이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고통은 계속해서 심해졌고 치과에서도 더 이상 방치하면 제대로 씹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치료를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걸었죠. 저는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더 방치해서 더 큰 돈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픈 이를 부여하고 며느리를 찾아갔죠. 며느리보다 아들에게 먼저 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둘의 관계가 저 때문에 틀어질까 싶어서 아들보다는 며느리에게 먼저 가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 내가 지금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구나. 30만 원 정도만 어떻게 빌려줄 순 없겠니? 지금 치료를 못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말이다. 의사도 지금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다리까지 꼬고 앉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절 내려다보더군요. 전 며느리의 시선을 내가 이렇게까지 치욕스러울 필요가 있나 생각했지만 당장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이제 나의 작전을 바꾸기로 했나 보죠?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야금야금 돈을 받아가시면 끝도 없죠. 처음에 30이 나중에는 100이 되고 1000이 될 줄 누가 알아요. 자식을 돈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자식은 공짜로 돈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전 급하시면 노동으로 갚으시던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는 확실해야죠. 30 필요하시면 집 청소라도 하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람이 정말 염치가 없어. 며느리는 저를 아예 자기 아랫사람 부리듯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거의도 없었지만 당장 필요한 돈을 위해서라면 눈 딱 감고 어떤 일이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 잇몸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더 악화돼서 괜히 아들한테 집만 되는 상황이 올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 한 번만 굽히던 생각으로 며느리의 말대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며느리는 걸레 위치까지 알려주면서 청소를 시키더군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청소를 시작하니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여기는 왜 안 닦아요? 어머, 여기도 아직 더럽잖아요. 아니, 청소를 하랬더니 그냥 날로 드시려고 하시네. 청소 그냥 대충 하고 30 받으시려고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 관계는 확실히 하셔야죠. 이왕 청소하시는 거면 프로답게 깨끗하게 하고 가셔야죠. 저기도 아직 청소 덜 된 것 같은데 제대로 좀 하세요. 좀 다 읽어서 속도도 느리고 청소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돈을 주는 내가? 선녀지 선녀야. 청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여기저기 하면서 발과 손짓만으로 가리키며 한여불이 듯하더군요. 이 정도 일을 30가지 주는 자기가 선녀라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리는 건 아니겠어요, 네. 며느리는 저에게 청소를 시켜놓곤 자기는 소파에서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자던 겁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그때 멀리 현관에서 삐빅하는 소리가 잠시 들렸어요. 그 소리에 잠에겐 며느리는 제가 나간다고 생각했는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니야, 노인네가 청소도 안 끝났는데 어딜 나가는 거야? 당장 다시 들어와서 청소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받고 가야지. 내 눈으로 보고 깨끗하지 않으며 다시 청소해야 할 줄 아세요? 아직 덜 자란 애들도 자기 일타했으면 검사를 받는데 사람이 정말 못 배운 티가 나네. 어디 30 벌기가 쉬운 줄 아세요? 틀리 끼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하세요. 아, 진짜 쓸모없는 노인네. 아휴. 며느리의 구함 소리에 옆에 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큰 그림자 하나가 성큼성큼 들어왔죠. 바로 아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을 벗은 아들은 며느리가 주른 소리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들었던 거죠. 화가 난 아들은 그대로 소파에 있던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태평하게 소파에 누워서 저한테 여기저기 지시하던 며느리는 낙엽처럼 소파에서 굴러 떨어졌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고? 그리고 무슨 상황이야? 이게 내가 뚫린 입이 있으면 당장 말을 해봐. 지금 우리 엄마한테 너 무슨 짓 하고 있었냐고 방금 들어오면서 내가 소리치는 거 다 들었으니까. 변명할 생각하지 마라. 화난 아들에게 얼굴을 맞은 며느리는 입에 풀칠을 한 것처럼 입을 꾹 다물더군요. 당신이 우리 엄마 집에 못 가게 나 막은 거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내가 그냥 가만히 내 말만 듣는 사람처럼 보이냐? 그리고 내 뜻대로 엄마 용돈 못 챙겨드린 것도 내가 뭐라고 하든 내가 너한테, 가족한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구럭 아들의 말을 듣던 며느리는 그제야 벌벌 떨며 다니라며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죠. 여보, 우애야, 정말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돈을 주면 우리도 힘들어지잖아.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어머니를 괴롭히려 했던 게 아니라 정말이야 믿어줘. 그리고 어머니도 계속 받기만 하시면 마음 편치 않다고 내게 말씀하셨어. 며느리의 변명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며느리에게서 제 아들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더군요. 야, 그만하자. 이제 네가 아까 하는 말 다 들었어. 뭐, 우리 엄마 보고 노인네 못 배운 티가 난다고?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겠다. 얘야, 막말로 내가 나랑 살면서 하는 일이 뭔데?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냐? 내가 이걸 듣고 참아야 해. 내 말을 믿어야 해. 지금 내가 여태껏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눈앞에 훤히 그려지는데 지금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난 안 믿지? 아니, 못 믿지. 아들을 며느리가 했던 행패를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여태 자기 의지대로 엄마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준 일들, 그리고 저희 집에 오려고 하기만 하면 별별 거짓말로 자신을 막았던 며느리의 행동도 알면서 다 참아주고 살고 있었던 거죠. 말을 마친 아들은 그대로 제가 방을 닫고 있던 물레를 집어들더니 며느리의 얼굴로 패대기 쳤어요.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나 이제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너 평생 손에 굳은 살 박히게 일할 줄 알아? 우리 엄마 이렇게 청소시킨 것처럼 너도 청소만 하는 팔자로 만들어줄게. 어떻게 남도 아니고 자기 가족한테 이럴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만약 장모님한테 너처럼 행동했어 봐. 당신이 가만히 있을지. 이제 그만하자. 짐 싸서 나가 그냥. 아들은 이날 이후 저를 괴롭힌 며느리를 고소했어요. 며느리는 고소를 취해달라며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인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각서도 써주었죠. 하지만 제 아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이혼에 대한 것은 자기와의 일이고 저를 괴롭힌 것은 돈을 떠나서 당연히 따로 계산해야 한다며 고소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죠. 그런 제 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겠다며 저희 집 앞에서 추운 겨울 오들오들 떨고서 있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본체만 채에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의 모습은 처음에 만났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그때 며느리를 들였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웠던 그 시간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너무 고마웠죠. 사실 이혼이라는 게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들은 저를 위해 기꺼이 가족이라는 틀을 깨고 제 편을 들어준 거니까요. 아들이 제 잃어버렸던 시간에 보상해주는 것만 같아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이혼하게 된 며느리는 만나주지 않는 아들 대신에 저를 계속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사정사정을 했죠. 어머니, 그의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머니께 잘할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 살려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가서 그만. 어머니, 미화가 나 싫어하는 감정은 없었어요. 저희 이렇게 헤어지면 정말 못 살아요. 어머니 집도 없이 길에서 지내야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도저히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한테 여태껏 한 행동이 있는데 자기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했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걸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여태 나한테 했던 행동들, 나 전부 기억하고 있다. 사람을 쉽게 바뀌지 않는다더라. 머리 검은 짐승은 환불을 드리는 거 아니라는 속담이야. 괜히 있겠니? 우리 아들이 왜 널 만나주지 않는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인간 같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니? 2번 다시는 오지 마라. 용서해줄 마음 한 톨도 없으니까. 그리고 막말로 너 길바닥에서 자거나 말거나 내 알바 아니다 며느리는 힘없이 돌아갔어요. 아들은 제가 더 이상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며느리와의 일은 알아서 잘 마무리 짓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유는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되었죠. 그래도 보통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며느리에게 떨어지는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괜한 걱정이더군요. 여태껏 며느리가 행했던 행동들은 아들의 집에 있던 핵헤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은 돈을 모은다고 경찰권에 가져가곤 제 아들이 싫어하던 말건 자기가 좋다고 강아지를 집에서 길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패킴을 설치해 둔 걸 잊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또 그때 길렀던 강아지는 지금은 제 집에 갔기도 하고요. 돈을 관리한다면서 도대체 어떤 걸 관리하고 있던 걸까요? 유지 비용이 꽤나 나가고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많은 것 같네요. 참, 그래서 패캠에 녹화된 영상으로 인해 그날의 사건은 고스란히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며느리가 아들에게 위자료를 주는 상황이 되었죠. 물론 아이들의 양육권도 생활력이 있는 저희 아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혼 소송 와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며느리는 정말 아무런 생활력이 없이 아들과 결혼을 했던군요. 저는 애들 결혼에는 입을 대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며느리는 돈 한 푼 없이 그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거기다 저한테 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고소로 인해 한 번 더 재판을 받아야 했죠. 우리나라가 사실 초행범에게는 집행을 잘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벌금으로 몇백을 낸다고는 들었어요. 그것도 참 고소한 일이죠. 저에게는 단돈 30으로 5만 가지 생색을 내던 며느리가 이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니까요. 더 웃긴 사실이 있어요. 사실 며느리가 저에게 몰래 찾아와서 그 벌금 낼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 정말 다시 찾아와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위자료로 남은 돈이 없어서요. 혹시 이번에 벌금 나온 것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차용증이 있던 뭐든 다 써드릴게요. 돈 꼭 갚을 거고요. 위자료 해결한다고 제가 여기저기 카드론까지 다 쓴 상태라서 정말 돈이 없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니,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족이 어떠니 어느 생각해서라도요. 이 말을 하면서 제게 정말 싹싹 비는 겁니다. 사실 그 모습의 죽음은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절대 그냥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도 예전에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아, 예요. 요즘 세상에 돈 벌기가 어디 쉬워? 아내를 어디서 찾아왔겠어? 그리고 우리가 가족인 거 맞니? 너 그냥 나 아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노인을 보았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빌려줄 마음이 생겨? 주변에 친구도 없고. 아, 뭐라면 그렇게 사람 다루는 태도를 고쳐야 했어? 굳이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 집 식구살이를 하면 안 돼? 아,
밥은 줄 테니 한 1년 정도는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어때? 너도 내 노예로 한번 일해봐야 해.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게 됐으면 좋겠어. 아, 내가 그대로 되돌려줄 생각이야. 그리고 밤에는 우리 집 창고에서 잠을 자도록 해줘. 저희 집 창고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내 말이 귀찮아서 되뇌이고 있어서 되돌려주겠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며느리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웃기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인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있던 며느리에게 말했죠. 참. 아, 그걸 고민하고 있더니. 내가 급하긴 반가 보구나. 애초에 너한테 도움 빌려줄 생각 없다. 그리고 사람이 반성을 먼저 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라. 지금 나한테 찾아서 이런 말하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지도 않니? 아, 그리고 나랑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너 가만둘 것 같아. 더 이상 너랑 만나고 말 섞기도 싫으니까 2번 다시는 보지 말자. 이 말의 끝으로 며느리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늘어난 빚과 고소로 집행을 받은 이력 때문에 취직도 잘 못하고 길거리에서 어찌어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옆집 친구가 지나가는 길에 폐지를 주고 있던 저 며느리를 본 것 같다며 제게 말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며느리인지 아닌지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들과 함께 오손도손 잘 살고 있거든요. 같이 살게 된 아들은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자기가 성공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항상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은 이 일 이후로 항상 제게 말해줘요. 어머니 곁에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예전에 받으셨던 선물 환불하고 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저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어머니만 괴롭혔네요. 저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만 보면 제가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과거 생각하지 말고 같이 행복하게만 지내요. 네, 저는 오늘날까지 아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싹 다 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들과 함께하는 날들이 행복하니까요. 제 보잘것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